안녕하세요. 긍정스텔라입니다. 오늘 업계 비밀 대방출 해볼 거예요. 오늘 이 업계 대방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더 많은 업계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블로그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블로그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시고요. 이건 블로그 하시면서 절대 피해야 하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 꼭 명심하셔서 절대 잊지 마시고 블로그 운영하시길 바랄게요. 꼭 이것만은 피하셔야 돼요. 블로그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야 할지 이 잘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 대방출 해볼게요. 제 주변에 블로그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전자책 사보고 강의 듣고 시작해서 다른 블로거 분들이랑 단체 카톡방에도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4년째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오면서 느낀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제가 그동안 몇백 명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서 보고 느낀 점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100명이 함께 블로그 운영을 처음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몇 명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포기합니다. 바로 90명 정도예요. 왜냐면 처음에 특히 양질의 포스팅을 매일 하는 게 힘들거든요. 성과가 나오면 모를까 이 성과도 안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달 정도 지나면 10명 정도만 처음 각오대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느냐? 절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처음에 했던 그 각오와는 다르게 블로그 포스팅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던 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이 되면서 블로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성장하던 그 블로그가 정체기를 맞고 결국에는 다시 쇠퇴하는 그런 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10명은 3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달 후에 성장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5명 정도는 1방문자 수 한두 자릿수에서 시작했지만 3달 정도 지나니까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까지 1방문자 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 5명 중 1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5명 중에서도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글은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내 블로그에 10,000명 방문자가 나올 때 이 다른 한두 명은 몇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1년이 흐릅니다. 1년이 흘러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몇만 명 방문자 수 나오던 그 잘 나가던 블로거들 그분들이 블로그를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좋은 블로그를 왜 관뒀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최적화 블로그이고 방문자 수도 단숨에 몇만 명 나오고 그러던 블로그를 요즘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신났대요. 애드포스트도 매달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도 찍어보고 특히 이 유료 협업 제안이 그렇게나 많이 오더래요. 블로그 글이랑 사진까지 다 줄 테니까 그냥 올려만 주면 월 300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맛집도 단가도 세고 인기 있는 곳에서 10만 원대 또는 20만 원대 식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내가 월 1,000의 길로 접어드는가 싶어서 굉장히 설렜대요. 처음엔 월 100만 원 정도 꿈꾸고 시작한 건데 순식간에 내가 글도 안 써도 되고 글이랑 사진까지 다 주면 그것만 올려주면 되고 고정적으로 월 3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거다 싶어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했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최적이었던 블로그 지수도 저품질이 왔더래요. 그러다 보니 이 업체와의 협업도 끝나고 블로그는 날아가버리고 좌절감에 한동안 블로그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차일피일 방치만 했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 저품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런데 다른 등급도 아니고 이 최적이었던 그 소중한 블로그를 나락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 손 놓고 싶었던 거죠. 이 마음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블로그를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서서히 내가 쓴 글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업체들이 귀신같이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업체도 잘 골라서 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포스팅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매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무조건 올려만 주면, 내가 다 줄 테니 올려만 주면 월 몇백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일단 90%는 거르는 게 맞습니다. 더 될지도 몰라요. 99% 정도? 아주 가끔 정말 관리 잘해주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 아주 가끔이요. 관리를 잘한다는 게 중복글이나 사진이 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인데요.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업체들이 관리하는 블로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각각 다른 글 그리고 다른 사진을 제공해주려면 그들은 시간이 정말 배 이상 더 들겠죠. 그런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양심껏 운영을 하려고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잘 나가는 좋은 등급의 그런 블로그를 글 뿌리고 그때 잠깐 단물만 빨아먹고 또 다시 새로운 블로그를 찾고, 이게 훨씬 쉽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글을 올리기 전에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월 몇백 고정 글 사진 다 줄 테니까 올려만 달라 이런 제안은 일치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이메일로도 오고 아니면 댓글로도 와요. 근데 저는 그냥 답변도 안 합니다. 네이버는 중복되는 글이나 사진을 싫어해요. 원고랑 사진 그대로 받아서 올리면 내 시간도 안 들고 완전 꿀이다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그런 제안은 절대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업체 보는 눈도 기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냥 피하세요.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저도 이 블로그 한참 키우는 초반에 이런 제안을 한번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월 몇백 이렇게 고정된 제안은 아니었고 그냥 유료 원고 포스팅 의뢰였어요. 사진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올려달라. 그리고 원고와 함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했었어요. 근데 딱 단 한 번 그렇게 포스팅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글이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메우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서 글이 노출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럴 때 먼저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가? 아니면 블로그 지수는 어떤가? 이걸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신호는 내가 쓴 글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쯤이야 괜찮지만 30% 이상의 글들이 노출이 안 될 때가 바로 저품질 신호예요. 그리고 상위 페이지에서 잘 노출되던 글이 어느 날 다 사라져 있다면 그것도 아주 강한 저품질의 신호일 수 있어요. 글 쓰는 건 늘 하던 횟수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일 방문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출이 안 되면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블로그 글 또는 카페 글을 찾아보고 싶다 했을 때 각각의 탭에 들어가서 상위 페이지에서 살펴보곤 합니다. 근데 노출이 안 되면 이렇게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 방문자 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블로그 운영하시고 저품질 신호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저품질에서 헤어나와야 다시 글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하시겠죠? 저품질 걸리면 그냥 끝이냐? 살아날 방법은 없냐? 정말 힘들지만 저품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 저품질 블로그를 되살리려면 일단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고 좋은 글을 3달 이상 이전보다 더 많이 꾸준히 써야 풀릴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치만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품질 블로그가 돼버린다면 차라리 저품질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해요. 블로그의 세계는 정말 너무 어렵죠.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나 왠지 저품질 같은데,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대충 내 블로그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품질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도 해드린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보통 저품질은 광고 잘못 받아서 걸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내 주제에 맞는 그런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쓰다가 일상글 한번 썼는데 저품질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수가 정말 좋은 그 블로그를 하나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제대로 키워보라고 하고 뷰티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역시나 블로그 지수가 워낙 좋았어서 그랬는지 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방문자 수가 한 자릿수에서 바로 1000명대로 올라서더라고요. 이웃수도 상당히 빨리 늘었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일상글 하나 올렸는데 이게 신고를 당한 거예요. 뷰티 블로그다 보니까 피부 관련해서 팁도 남기고 그러는데 최근에 피부과에서 받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경험담을 올렸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블로그가 신고당했다고 이메일이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전 글들도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광고 글을 받아서 올린 건 아니지만 꼭 피해야 할 그런 금지 키워드들은 절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 한두 개쯤 노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품질에 걸려버리면 이 아까운 최적화 블로그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될 수도 있고 저품질에 걸렸던 블로그는 되살리기 정말 힘듭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품질에 안 걸리도록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4년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품질은 무섭습니다. 이 저품질에 대해서 오늘 정말 싹 다 풀어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꿀팁들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